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아니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미국장 마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그 애프터마켓도 미국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뭐 시간 외에서 8, 90%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실적이 당연히 그 역성장이긴 합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 제가 듣다가 이제 방송하러 들어갔었는데 뭐 매 AI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도 다음 달에 그 엔비디아 일정이 있습니다. 생성 AI, 메타버스 등의 최신 기술을 다루는 일종의 컨퍼런스 개최 일정이 있는데요. 이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일 거예요. 예, 다음 보시죠.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GPU 분야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쪽이긴 한데 이 AI로 다 엮여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밸류 체인들 쫙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쪽이 이쪽 위쪽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인프라입니다. 뭐 생성 AI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요렇게가 이제 서비스인데 파운데이션 모델 쪽 알고 계시는 게 오픈 AI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기초, 그러니까 원소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맛깔나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쓰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게 클라우드 쪽인데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여기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이 아래에 있는데요. 인프라 부분이죠. GPU, 엔비디아하고 AMD 이쪽이 있고요. 이쪽 이제 GPU 등의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 이게 나중에 대중화가 되면 순차적으로 이후에 조금 이제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도 어차피 이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뭐 주목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GPU 중에서 엔비디아 제품 H100이라는 그 모델에 SK 하이닉스가 또 고사양의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어서 뭐 그런 영향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이제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이제 저희가 뭐 얘기를 해봤자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몇몇 개의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꿈을 그려가는 단계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뉴스적인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을 때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대장주인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큰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겠지만은 작은 기업들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MDS 테크 라든지 C랩 같은 기업들이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공식 판권 혹은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협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쪽 분야인가요? 어떤 방식인지. 그쪽에 이제 뭐 GPU를 갖다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ITI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GPU를 개발을 할 때 같이 예. 참여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 사실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국내 쪽에 이제 엔비디아 제품군들의 수요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뉴스 소식에 조금 더 움직이는 기업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들어낸 부분은 결국 이제 최근 며칠간 반도체 업종군들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쵸.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은 그 뒷단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AI 쪽에 사용되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더 고사양의 메모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DDR5가 좀 이연된 부분에 따른 불안감을 헤쳐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조금은 빨리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판단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정말 가시화돼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여러 가지 AI 테마 반도체들은 있는데 실제로 사실 숫자가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 지금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은 좀 남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와 무관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 전략적인 고민이 좀 남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지금 드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멀리 봤을 때야 3분기에 혹은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하락시마다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지금 반도체 업종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군들,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적합하지는 않겠죠. 이런 차이점을 좀 가지시고 나는 뭐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좀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도 그리 큰 부담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첫 번째는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긴 관점으로 하반기 긍정평가에 대한 기다림으로 볼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몇 개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반도체가 주류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시장에 지금 대세를 이끄는 주류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그거는 이제 뭐 너무도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왜냐면은 요즘 이제 2차 전지가 물량 소화 과정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대세가 뭔지도 궁금한데. 지금의 대세라는 게 사실은 주가의 상승률로 다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빠졌다고 해서 오늘 장중에 좀 빠졌다고 해서 얘네 주도주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도주다.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물량 소화 과정은 어제 이제 대표주자 에코프로비엠이 70만 주가량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됐었던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 어제까지 안 빠졌었거든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그러면 조정을 받고 안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AI 관련주들 저는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가에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고요. 그 차선책이라는 게 지금 얘기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클리컬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소재 관련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익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기판 관련주들도 조심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이제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정말 한 1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무섭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작년 하반기죠. 커지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올해도 이제 실적 흐름은 어렵겠지만은 역시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메모리 업황과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없던 분이 제가 막 웃었더니 네. 웃음소리가 백설공주의 새엄마 웃음소리 같다고. 왜요? 굉장히 네? 동의하시는. 아니요. 백설공주 같다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엄마가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웃었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얄궂게 웃었죠. 왜냐면 지금 이 돈이 든 뉴스 이 코너는 거의 그 정규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꼬리 질문을 거의 이제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웃음을 지었는데 아주 늘 긴급 질문, 굉장히 이제 기습 질문하는 것도 유연하게 잘 받아주십니다.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단 반도체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관심주로 2개 말씀을 주셨고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리고 차선책으로 또 시장에서 지금은 아주 크게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안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기판주를 주셨습니다. 심택,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고요. 추가적인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현대로템. 어제 사실은 이 기사가 주목을 받긴 했는데 현대로템이랑 철도테마가 오늘 시세 반응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기사 체크하는 정도로 질문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는 호주 전동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될 거라고 거의 유력시 네. 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규모가 한 9조 원 규모 철도 사업이고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도에 대한 그 입장을 기업에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완전 사실 무근은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네.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협의 중에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어서 확정이 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에 그 내용이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야, 2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수주 아니야? 이렇게. 사업 전체가, 규모. 예, 그리고 네. 따라할 수 있는 게 한 2조 원 정도.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동차 예. 쪽에 대한 수출과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를 맡게 될 겁니다. 호주 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 7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철도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현대로템 기준으로는 최대의 수주를 했다는 측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주가가 못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현대로템의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 혹은 그냥 러프하게 연간 기준으로서 현대로템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은 철도 레일 사업부가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대로템의 전체 기준 영업이익률은 2%대 후반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하지만은 작년 말 4분기 그리고 올해부터 해외 쪽 폴란드 수출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4% 중반에서 후반 정도예요. 4%. 예. 근데 이 해외 쪽 수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지만은 영업이익률을 거의 15% 이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철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철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이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한 영업이익률을 확보한 정도의 수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고정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량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고정비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앞으로의 실적을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훨씬 더 이끌어갈 것은 방산입니다. 그리고 그 방산 중에도 방산 수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차 수주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의 포커스는 방산 쪽 수출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뉴스 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제 철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방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시선이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현대로템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결국은 K2전차 수출하는 곳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독일에 밀려서 약간 고배를 마신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수주 소식들이 나오게 될 때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잘 다질 때는 예. 조정 이후에 바닥을 잘 다질 때는 한 번씩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래도 볼만하다. 네. 이런 내용으로 현대로템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철도보다는 방산이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HMM 간략하게 볼 텐데요. 그 마지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매각 이슈가 좀 들리는데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름에 23일에 입찰 제안서 발송을 해서 요 사는 해진공 보유지분 40% 매각한다는 이야기, 이 자문 선정 지금 돌입을 하면서 이 관련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죠. HMM 팔릴까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합니다. 왜냐면은 작년도에 엄청나게 벌었어요. 10조 원 예. 가까이 돈을 벌었죠. 그런데 올해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제 기억에는 2조 원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눈높이, 실적 눈높이, 왜냐면 워낙 빠르게 운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크게 낮아지면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영업 적자 가능성 그리고 BEP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사지 그냥 적자가 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 BEP 수준에서 영업하는 회사를 예. 첫째 뭐하러 살까? 두 번째는 싸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싸거든요. 비싸다 이런 그죠? 말씀. 예. 지금 이 비싸다라는 것은 뭐 사실 작년도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세 번째로 또 하나 이슈가 결국 그러면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대충 계산해봐도 5억 주가 넘는데 네. 이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업은행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가 용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용단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인 부분으로서의 결정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이라든지 낮아지는 실적 눈높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싼 가격에 나와야지 큰 기업들이 달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예.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쇼크 나오면서 네. 덕을 본 기업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근데 잘 예뻐 보이는 예, 화장을 한다고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쳐줄 수 있을까? 향후에 업황을 따져봤을 때는 과거의 그 데이터를 적용하기 좀 어려울 그렇죠. 가능성.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HMM 그리고 해운주 지금 주가 반응 같이 있는데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는 뭐 페노션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예. 결국은 이제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 컨테이너 쪽, 특히 이제 2, 3년 동안 컨테이너 예. 쪽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선봉량은 올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운송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벌크 같은 경우는 반면 워낙
해운사들의 투자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물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적고 예.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벌크선의 수요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페노션이 조금 더 페노션. 좋은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현 시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